저는 올해 69세 할머니입니다.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아들 둘을 키워냈어요. 남편은 애들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나서 혼자서 정말 억척같이 살아왔습니다. 큰아들은 공무원이고 작은아들은 지방에서 자영업을 해요. 오늘 집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큰 며느리가 갑자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칠순 잔치 말인데요. 솔직히 요즘 누가 칠순 잔치해요? 돈도 많이 들고. 저는 언제 크게 해달라고 했나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애들이랑 밥 한 끼 같이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나는 그냥 조용히 밥 한 끼면 돼. 애들이랑 같이.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디 가서 하려면 최소 200만 원은 들어가잖아요. 민호 월급도 그렇고 요즘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거실에서 TV 보던 큰아들은 일어나지도 않더라고요. 평생 그랬어요. 엄마와 아내 사이에 끼면 항상 아내 편만 들거나 아무 말도 안 하고 모른 척해요. 지영아, 내가 언제 돈 내라고 했니? 그냥 우리끼리 집에서 국수라도 삶아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며느리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체면이란 게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가 칠순도 못 챙겨준다고 소문나면. 체면이요? 저한테는 체면이 없다는 뜻인가 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이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 우리 아버지 칠수는 크게 해드려야 하는데 그분은 평생 사업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고생을 안 했나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나가고 밤 10시에 들어와서 또 내일 준비하고 남편 없이 혼자서 애들 대학까지 보낸 게 고생이 아닌가요? 그때 마침 작은아들이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준호야, 어서 와. 밥 먹었니?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분위기가 이상한데. 큰 며느리가 바로 말하더라고요. 아, 준호야. 어머니 칠순 잔치 얘기하고 있었어. 우리 생각엔 굳이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준호가 벌떡 일어나면서 칠순 잔치요? 형, 우리 엄마 칠순인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큰아들이 마침내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준호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요즘 집안 사정도 그렇고 결국 아내 편을 드는 거예요. 됐다, 됐어.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너희끼리 싸우지 마. 이렇게 말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서럽더라고요. 형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돈이 없어서 큰 힘은 못 되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 칠수는 꼭 해드려야 해요. 작은아들만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니까 고맙긴 했지만 동시에 더 슬펐어요. 왜 큰아들은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준 적이 없을까요? 엄마가 괜찮다고 하시잖아. 왜 자꾸 문제 만들어? 큰아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문제 만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정말 크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한마디만 들으면 되는데. 그런데 며느리는 친정아버지 칠수는 크게 해드려야 한다고 하고 제 칠수는 돈 아깝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69년을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자꾸 옛날 일들이 생각나더라고요. 3년 전 일이었어요. 큰 며느리가 갑자기 울면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카드를 너무 많이 썼나 봐요. 알고 보니 카드 빚이 8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온라인 쇼핑하고 애들 학원비 카드로 결제하고 친구들이랑 모임비도 카드로 내고 그러다 보니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거예요. 민호가 알면 화낼 것 같아서 어머니 도와주세요.
그때 저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괜찮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해결해 줄게. 제가 평생 모은 적금을 다 깨서 갚아줬어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말이에요. 그때 통장에 1200만 원 있었는데 800만 원 빼주고 나니까 400만 원밖에 안 남더라고요. 며느리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뒤로 고맙다는 말 한 번 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큰손자 학원비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한데 준혁이 수학 학원비 50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달만. 이번 달만이라고 했는데 벌써 6개월째예요. 매달 5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제가 시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하루에 5만 원 벌기 힘든데 말이에요. 어제 친구 영숙이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영숙이는 저랑 동갑이고 교회에서 권사님 하세요. 제가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예요. 정순아, 넌 왜 그렇게 퍼주고도 고맙단 소리 못 듣니?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뭐. 자식이라고 다 똑같나? 내 작은 아들 준호 봐. 돈은 없어도 내 안부는 늘 묻잖아. 그런데 큰아들은 어떻고? 영숙이 말이 맞아요. 준호는 돈이 없어서 많이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해요. 엄마, 밥 잘 드셨어요? 아픈 곳 없으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큰아들 민호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말이에요. 정순아, 너 아직도 그 집 명의가 내 이름이지? 응, 남편이 세상 떠날 때 내 이름으로 해놨어. 그럼 됐네. 이 집 하나만 있으면 됐잖아. 영숙이가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맞는 말이에요. 이 집은 제가 평생 일해서 산 거예요. 남편이 세상 떠난 후에도 매달 대출금 갚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때 집에 와서 서랍장을 뒤져봤어요. 오래전에 넣어둔 집 등기부등본을 찾았거든요. 소유자 박정순. 이 글씨를 보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이 집만큼은 내 거야.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죽으면 이 집은 큰아들이 물려받을 텐데, 그럼 며느리가 이 집의 주인이 되는 거 아닌가? 며느리가 저한테 칠순 잔치도 해주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제가 죽으면 이 집에서 친정 식구들 불러서 잔치라도 할 것 같아요. 생각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며느리 카드빚 갚아주고 내가 평생 일해서 산 집을 며느리가 물려받고 그럼 내가 뭘 위해 살았나 싶어서요. 어젯밤에 혼자 그런 생각하다가 정말 억울해서 또 울었어요.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서러운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는데 작은 아들 준호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엄마, 이거 봐보세요. 사진이 하나 첨부되어 있었는데 큰 며느리 지영이의 SNS 화면이었어요. 준호가 캡처해서 보내준 거였죠. 그 글을 보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우리 아버지 칠순 기념 몰디브 여행 예약 완료. 평생 고생만 하신 아버지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가족들이 모금했어요. 3박 5일 올인클루시브 리조트에서 푹 쉬시라고. 우리 아버지 사랑해요. 사진도 있더라고요. 몰디브 리조트 전경하고 비행기표 예약 확인서까지. 댓글들도 가관이었어요. 와, 효녀네. 부럽다. 이런 딸 두고 싶어? 아버지가 정말 복 많으시겠어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손이 떨렸어요. 어제 저한테는 칠순 잔치해주기 싫다고 돈 아깝다고 했던 사람이 친정아버지한테는 몰디브 여행을 보내준다고요? 급하게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이게 진짜야? 엄마, 제가 며느리 SNS를 가끔 보거든요. 오늘 아침에 올라온 글이에요. 몰디브 여행이 얼마나 드는데? 최소 500만 원은 들걸요? 3박 5일. 올인클루시브면 한 사람당 200만 원은 기본이고 가족들이 같이 간다니까. 500만 원. 어제는 제 칠순에 200만 원도 아깝다고 했던 사람이 말이에요. 엄마 화나시죠? 저도 이거 보고 정말 화났어요. 아니야, 괜찮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점심때 지영이가 시장 볼 일이 있다면서 나갔다 왔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응, 먹었다.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전화를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크니까 다 들렸어요. 엄마, 아빠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몰디브 리조트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수상 가옥도 있고, 우리 딸이 효녀다, 효녀야. 아빠가 얼마나 감동받으실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친정 어머니한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큰아들 민호가 들어왔어요. 아들아, 잠깐 와봐. 왜요, 엄마? 지영이가 친정아버지 몰디브 여행 보내드린다면서? 민호 얼굴이 살짝 붉어지더라고요. 아, 그게 장인어른이 평생 고생하셔서. 그럼 나는 고생 안 했니? 엄마, 그게 아니라 너희는 돈이 없어서 내 칠순도 못 해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친정아버지한테는 500만 원 여행을 보내줘? 엄마, 500만 원까지는 아니고. 아니고가 아니라 나는 200만 원도 아까워하면서 친정은 왜 다르니? 민호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겠죠. 그때 지영이가 나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영아, 내가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지? 네, 내 칠순 잔치하기 싫다고 돈 아깝다고 했잖아. 지영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게, 어머니, 상황이 좀 달라요. 뭐가 달라? 둘 다 칠순 잔치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평생 사업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고 어머니는 나는 뭐 그냥 급이 좀 다르잖아요. 급이 다르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69년 살면서 배운 게 참는 거니까요. 그래, 급이 다르구나.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혼자 울었어요. 급이 다르다는 게 뭔가요? 제가 시장에서 평생 일한 게 사업보다 낮은 일인가요? 그날 밤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정말 급이 낮은 사람이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준호가 화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제가 올라가서 형이랑 한번 제대로 얘기해 볼게요. 아니야, 괜찮다. 그냥 엄마는 급이 낮은 사람이구나 싶어서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급이 다르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급이 다르다는 말이 계속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지영이가 저한테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제가 아침상을 차리고 있는데 지영이가 뒤에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솔직한 얘기 좀 할까요? 뭔 얘기?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영이가 앉으면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니, 솔직히 급이 달라요. 우리 아버진 평생 사업하시다 은퇴한 분이고 어머니는 그냥 동네 장사꾼이잖아요. 동네 장사꾼이라고요? 사업이랑 장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직원들도 거느리고 사무실도 있고 그런 분이신데 어머니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똑같이 대접할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69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지영아,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 기분 나쁘게 들으시겠지만 현실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회사 경영하시면서 세금도 많이 내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럼 나는 뭐야? 세금 안 냈어? 직원은 없어도 혼자서 평생 일해서 너희 아버지 병원비 댔고 애들 대학 보냈고 그거야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규모가 다르잖아요. 규모가 다르다고요? 어머니가 시장에서 하루에 버시는 돈이랑 우리 아버지가 사업할 때 하루에 벌던 돈이랑 비교가 되나요? 그때 작은 아들 준호가 들어왔어요. 지방에서 올라온다고 어제 연락이 왔었거든요. 엄마,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어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지영이가 바로 말하더라고요. 아, 준호야. 어머니랑 현실적인 얘기하고 있었어. 무슨 현실적인 얘기요? 칠순 잔치 얘기.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는 좀 급이 다르잖아. 준호 얼굴이 확 변하더라고요. 형수,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평생 사업하신 분이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하신 분이고 장사가 어때서요? 우리 엄마가 그 장사로 형이랑 저 키우신 거 아니에요? 그거야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차이는 있잖아.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형수,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신 줄 알아요? 준호야, 왜 흥분해?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이요? 형수 친정아버지가 우리 엄마보다 더 고생하셨다고요? 그때 큰아들 민호가 나왔어요. 야, 준호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형수가 지금 우리 엄마를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요? 뭐라고 했는데? 동네 장사꾼이래요. 친정아버지랑 급이 다르대요. 민호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영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당신도 동의했잖아. 어제 우리 아버지는 다르다고 했으면서.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에요? 솔직히 인정하세요. 어머니는 평생 시장 장사하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는 회사 경영하신 분이에요. 격이 다르죠. 격이 다르다고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형, 이거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형수가 지금 우리 엄마를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준호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우리 엄마가 평생 혼자서 우리 키우신 거 형이 모르세요? 제가 손을 들어 말렸어요. 됐다, 됐어. 그만해. 엄마, 나는 괜찮다. 원래 나는 동네 장사꾼이니까.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동네 장사꾼. 격이 다르다. 급이 다르다. 69년을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싶어서요. 밖에서 준호가 계속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요? 준호야, 지영이도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럼 어떤 뜻이에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더 울었어요. 작은 아들만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니까 고맙긴 했지만 동시에 더 슬펐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낮은 사람인가요? 평생 시장에서 일한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동네 장사꾼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영숙이한테 전화했어요. 영숙아, 나 좀 나올 수 있을까? 답답해서.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그냥 차 한잔 하자.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영숙이는 저 보자마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순아, 왜 이렇게 됐어? 밤새 울었어?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동네 장사꾼이라고 했다는 것부터 친정아버지랑 급이 다르다고 한 것까지. 뭐라고? 그년이 너한테 그런 소리를 했다고? 영숙이가 화내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혼자 예민한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영숙아, 나 정말 그렇게 낮은 사람이야? 정순아, 너 제정신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 그래도 사실 나는 시장에서 장사한 사람이고 며느리 아버지는 사업한 사람이니까. 아니야. 장사도 사업이야. 너 혼자서 아들 둘 키운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영숙이가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정순아, 넌 왜 맨날 당하고만 사니?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자식이다가? 내 큰아들 봐. 아내가 엄마 모독해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잖아. 맞는 말이에요. 민호는 항상 그랬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아내 편만 들었어요. 정순아, 아직 늦지 않았어. 뭐가? 너 아직도 그 집 주인이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 크게 상관 있어. 영숙이가 갑자기 흥분하더라고요. 너 주택연금 아는 사람? 주택연금? 그게 뭔데? 국가에서 해주는 건데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거야. 그런 게 있어?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그거 받는 분이 계셔. 매달 120만 원씩 받는다더라. 120만 원씩요? 매달? 그럼 그 집은 어떻게 돼? 일단은 계속 살 수 있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국가에서 가져가는 거지. 그럼 상속은? 상속은 없어지는 거지. 대신 매달 연금을 받는 거니까. 상속이 없어진다고요?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며느리가 제 집을 물려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영수가 그거 자세히 좀 알아볼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내가 권사님한테 물어볼게. 그날 집에 와서 서랍장을 뒤져봤어요. 집 등기부등본을 다시 꺼내서 봤어요. 소유자 박정순. 이 집은 분명히 제 이름이에요. 남편이 세상 떠날 때 제 이름으로 해뒀거든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며느리가 계속 저한테 친절하게 구는 이유가 혹시 이 집 때문은 아닐까? 저는 자식이 없으니까 큰아들이 상속받을 텐데 결국 며느리가 이 집의 주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하고 적당히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 주택연금을 받으면 상속이 안 된다고요? 그날 밤 인터넷으로 주택연금에 대해 찾아봤어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집주인이 매달 연금을 받고 상속은 안 된다는 거였어요. 다음날 영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순아, 권사님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카페에서 만났는데 영숙이가 A사 용지를 가져왔더라고요. 권사님이 직접 써주신 거야. 주택연금 받는 방법이랑 조건들. 종이를 보니까 자세히 적혀 있더라고요. 정순아, 너 집 시세가 얼마야? 글쎄, 3억 정도 될까? 그럼 매달 1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거야. 100만 원 이상이요? 매달? 근데 정순아, 이거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알겠어.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동네 장사꾼이라고 했잖아요. 급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어떤 급인지 보여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영수가 이거 어디 가서 신청하는 거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건데 은행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어. 그럼 내일 은행에 가볼까? 좋은 생각이야. 근데 정순아. 왜? 이거 하면 내 큰아들이 정말 화낼걸? 화내면 어때? 내 집인데.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잘 왔어요. 뭔가 희망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이제 내 남은 삶은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어요. 주택연금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더니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어르신, 주택연금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젊은 여직원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으시는 건데 평생 그 집에서 거주하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집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상속은 되지 않아요. 상속이 안 된다. 이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어르신 집 시세가 어떻게 되세요? 3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매달 약 11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건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하지만요. 110만 원. 매달 11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요? 신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부등본, 신분증, 그리고 몇 가지 서류가 더 필요해요. 오늘 가져오신 거 있으세요? 등기부등본이랑 신분증은 있어요. 그럼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시죠. 1시간 동안 자세한 설명을 들었어요. 정말 좋은 제도더라고요. 특히 제 상황에는 딱 맞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이거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하세요.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은행에서 나와서 법무사 사무실도 들렀어요.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할머님, 주택연금은 정말 좋은 제도예요. 특히 할머님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어떤 점에서요? 혼자 사시고 집 한 채가 전부인 경우에는 최고의 노후 보장이에요. 법무사 선생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이 집은 이제 국가와 계약되는 겁니다. 상속도 불가능해지죠. 상속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럼 내 자식들이 이 집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소용없는 거네요? 네, 계약자이신 할머님 외에는 아무도 간섭할 수 없어요. 집에 와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하지만 며느리가 제게 한 말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동네 장사꾼, 급이 다르다, 격이 다르다. 그리고 친정아버지는 몰디브 여행을 보내주면서 저한테는 200만 원도 아깝다고 했던 그 말들. 그날 저녁 준호가 전화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 뭐 하셨어요? 그냥 은행 좀 다녀왔다. 은행요? 무슨 일로요? 아, 그냥 적금 만들려고. 거짓말이었지만 아직은 준호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형수 일로 마음 아프시죠? 제가 형한테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아니야, 괜찮다.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형수가 잘못한 거예요. 준호 목소리에서 화가 난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작은 아들만이라도 제 편을 들어줘서 고마웠어요. 다음 날 또 은행에 갔어요. 이번에는 신청서를 가져왔어요. 어르신, 정말 하시는 거예요? 네, 하려고요. 가족분들은 알고 계세요? 제 집이니까 제가 알아서 하면 되죠. 직원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가족들한테 미리 말씀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요?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어서요. 무슨 문제요? 상속을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큰아들과 며느리가 제 집을 물려받을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서류를 다 작성하고 집에 왔어요. 이제 감정평가만 받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제 내 남은 삶은 내가 주인이다. 매달 110만 원이면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숙이랑 가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큰아들 눈치 보지 않고,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큰아들이 알면 정말 화낼 것 같아서요.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저도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일주일 후에 감정평가사가 왔어요. 집 안팎을 꼼꼼히 보더니 말하더라고요. 좋은 집이네요. 위치도 좋고 관리도 잘 되어 있고. 며칠 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집 시세가 3억 2천만 원으로 나왔고 매달 115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15만 원. 생각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계약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지영이네가 몰디브 여행에서 돌아온 날이었어요. 3박 5일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녁 때 집에 들어오면서 지영이가 신나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몰디브 정말 좋았어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내서 보여주더라고요. 에메랄드빛 바다, 하얀 모래사장, 수상가옥. 정말 예쁜 곳이더라고요. 이것 봐요.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하시네요. 사진 속에서 지영이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평생 이런 데 가보신 적 없으셔서 정말 감동받으셨어요. 민호도 옆에서 맞장구 쳤어요. 장인어른이 정말 좋아하시더라. 평생 기억에 남을 여행이라고 하시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좋은 일인 건 맞지만 저한테는 200만 원도 아깝다고 했던 사람들이라서요. 어머니도 언젠가 좋은 데 모셔다 드릴게요. 지영이가 이렇게 말했지만 진심 같지는 않았어요. 아니야, 괜찮다. 나는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날 밤 준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형수네가 몰디브 여행 갔다 왔다면서요? 응, 오늘 들어왔어. 엄마 기분 어떠세요? 속상하시죠? 괜찮다. 이제 익숙해졌어. 엄마, 저도 돈만 있으면 엄마 모시고 여행 가고 싶은데. 준호야, 그런 마음만으로도 고맙다. 하지만 이제는 준호한테 의존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까요. 며칠 후에 주택연금 계약서가 나왔어요. 이제 서명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날 오후에 영숙이와 만났어요. 정순아, 정말 하는 거야? 응, 결정했어. 큰아들이 알면 난리 날 텐데. 그래서 오늘 말할 거야. 오늘? 응, 이제 숨길 이유가 없잖아.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민호와 지영이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 진수성찬이네요.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거든.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밥 먹고 얘기하자. 밥을 먹는 동안은 조용했어요. 지영이가 몰디브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민호가 직장 얘기를 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지영이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다. 그래도 지영아, 앉아 있어. 오늘 너희한테 할 얘기가 있어. 지영이와 민호가 거실에 앉았어요. 저도 설거지를 마치고 나가서 앉았어요. 뭔 얘기세요, 엄마? 응, 중요한 얘기야. 숨을 한번 크게 쉬고 말했어요. 나 주택연금 신청했다. 네. 민호가 되물었어요. 주택연금 신청했어.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엄마, 주택연금이 뭐예요? 지영이가 물었지만 표정이 이미 굳어지고 있었어요. 매달 연금을 주는 거야. 115만 원씩. 115만 원요? 응, 평생 받을 수 있어. 민호가 급하게 물었어요. 엄마, 그럼 이 집은 어떻게 돼요? 계속 살 수 있어.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국가에서 가져가는 거지. 네. 지영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럼 상속은 어떻게 돼요? 상속은 없어. 네. 이 집은 이제 상속할 수 없어. 나하고 국가하고 계약한 거니까. 그 순간 지영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그런 중요한 걸 왜 혼자 결정하세요? 내 집인데 왜 혼자 결정하면 안 돼? 민호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우리랑 상의를 하셔야죠. 상해? 너희가 언제 나랑 상의했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칠순도 해주기 싫다고 하면서 지영이 아버지는 몰디브 보내주잖아. 지영이가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좀 다른 문제고. 뭐가 달라? 둘 다 칠순인데. 어머니는 그래도 우리가 모시고 있잖아요. 모시고 있다고? 너희가 나를 모시고 있어?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지영아, 내 카드빚 800만 원 누가 갚아줬어? 지영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럼 왜 나한테 동네 장사꾼이라고 했어? 어머니, 급이 다르다고 했잖아. 격이 다르다고.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지영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뜻이야? 나는 평생 시장에서 일한 동네 장사꾼이고 지영이 아버지는 사업한 분이라며 지영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 이제 와서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네.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너희는 이제 내 집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라. 이 집은 내가 죽으면 국가에서 가져가는 거야. 엄마,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너희 눈치 안 보고. 그날 밤 집안이 조용했어요. 지영이는 방에서 계속 울었고 민호는 한숨만 쉬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주택연금 첫 지급일이었어요. 통장에 115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이 돈을 보는 순간 정말 신기했어요. 내 집을 담보로 한 거지만 이렇게 매달 받을 수 있다니. 그날 아침 지영이가 부엌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왜 후회되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혹시 나중에 후회하실까 봐서요. 후회? 내가 뭘 후회해? 그래도 집은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지영아, 너 아직도 모르겠니?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지? 어머니, 동네 장사꾼이라고 했잖아. 급이 다르다고 했고. 지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진심이에요. 정말 제가 너무 심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으니까요. 지영아, 나는 이제 매달 115만 원씩 받으면서 살 거야. 너희 눈치 안 보고. 그날 오후에 준호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제가 주택연금 신청했다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엄마, 정말 하셨어요? 응, 했다. 와, 대단하세요. 대단해? 네,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엄마가 그렇게 하시길 바랐거든요. 준호가 제 편을 들어주니까 마음이 따뜻했어요. 형은 뭐라고 하던가요? 화내더라. 상의도 없이 왜 혼자 결정했냐고. 그럼 뭐라고 했어? 엄마 집인데 엄마 마음대로 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했지. 역시 준호는 달랐어요. 엄마,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형수 눈치 보지 마시고. 그럴 거야. 다음 주에 영숙이랑 여행을 갔어요. 부산으로 1박 2일 여행이었어요. 정순아, 기분 어때? 너무 좋아.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여행하는 것 같아. 그러게, 내가 이렇게 밝은 모습 보는 게 언제만이야.
바닷가에 앉아서 파도를 보면서 얘기했어요. 영수가 고마워. 뭐가? 주택연금 알려줘서. 내가 아니었으면 계속 당하고만 살았을 거야. 뭘 당연한 거지. 친구 좋은 일인데. 그날 밤 호텔에서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여행 어때요? 너무 좋다. 영숙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닷가도 보고. 다행이에요. 엄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뻐요. 준호야, 고마워. 뭐려? 항상 엄마 편 들어줘서. 당연한 거예요. 엄마는 저한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분이거든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좋아서 나는 눈물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와서 며칠 후 큰아들 민우가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뭐가? 제가 지영이 편만 들었어요. 엄마 마음 헤아리지 못했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45년 동안 저를 실망시킨 아들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리 없으니까요. 민호야, 이제 됐다. 나는 내대로 살 테니까 너도 내대로 살아. 몇 달이 지났어요. 매달 115만 원이 들어오니까 정말 여유로웠어요. 영숙이랑 한 달에 한 번씩은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도 가고 경주도 가고 강릉도 갔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전에는 돈이 아까워서 못 먹던 것들도 마음껏 먹었어요. 준호와도 자주 만났어요. 제가 여유가 생기니까 오히려 준호한테 용돈도 줄 수 있게 됐어요. 엄마, 저한테 왜 돈을 주세요? 내가 항상 효도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엄마, 이제 엄마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느 날 지영이가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영아,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랐어요. 알았으니까 이제 됐다. 어머니, 지영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야. 너희한테 의존하지도 않고 너희 눈치도 보지 않아.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로운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남편 살아있을 때는 남편 눈치 보고, 남편 죽고 나서는 자식들 눈치 보고, 평생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매달 115만 원이 들어오니까 누구한테도 손 벌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 돈으로 갈 수 있어요. 오늘도 영숙이랑 통화했어요. 정순아, 내일 온천 갈까? 좋지, 가자. 이번엔 좀 비싼 곳으로 가볼까? 1박에 20만 원 하는데. 괜찮아, 가자. 이제 돈 걱정 없어. 그렇게 말하는 제 자신이 신기했어요. 전에는 5만 원도 아껴가며 살았는데 이제는 20만 원이라고 해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내일 온천에서 영숙이랑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스파도 받고 푹 쉬다 올 거예요.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남이 아닌 바로 저예요. 69년을 살아서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끼고 있어요. 인생의 주인은 남이 아닌 바로 나였습니다.